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사연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청취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자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69,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온 엄마입니다. 젊은 시절엔 저도 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커가는 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겐 오직 가족이 전부였으니까요. 특히 아들 현우는 제 마음의 중심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도 잘 듣고 성실하고 눈치도 빠르고 공부도 곧잘 해서 대학도 서울로 보냈습니다. 지방에 살면서 혼자 서울에 있는 아들을 걱정하며 도시락 싸들고 고속버스를 몇 번이나 탔는지 몰라요.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옷은 따뜻하게 입는지,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뭔가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도 함께 찾아왔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들이 결혼하면 아들이 남편이 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 엄마는 조심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안아주면 며느리도 나를 엄마처럼 대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현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서지혜, 28살, 회사원이라고 했고 첫인상은 참 단정했어요. 깔끔한 와이셔츠에 부드러운 말투, 무엇보다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두 손을 공손히 모으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놓이더군요. 속으로 생각했죠. 현우가 좋은 여자 만났구나. 참 잘됐다. 그날 식탁에서 셋이 함께 밥을 먹었는데 지혜는 참 센스도 좋더라고요. 밑반찬 하나하나 맛있다며 칭찬하고 수저를 놓는 모습도 정갈하고, 그런 거 어른들은 다 보이잖아요. 딱 봐도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기본이 된 아이구나 싶은 거죠. 며칠 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말했습니다. 결혼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되는 일이니까요. 저는 며느리 지혜가 들어올 집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그 집은 제가 혼자 힘으로 일궈낸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이 키우느라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으로 겨우겨우 마련했던 48평 아파트. 전세살이로 시작해서 아파트에 처음 이사 들어갔던 날, 저는 현관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드디어 내 집 생겼다고요. 그 집을 저는 그날 아이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현우야, 결혼 축하하고 잘 살아. 지혜야, 이 집에서 꼭 행복하게 살아줘.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등기부 등본도 바로 넘겨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쉽게 줬던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땐 가족이니까 믿는다는 말이 제겐 진심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이 참 따뜻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저는 진짜 친정엄마와 딸처럼 잘 지낼 거라고 믿었어요. 사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달 동안 지혜는 정말 다정했어요. 집에 밑반찬을 가져다 주고 명절 때는 같이 송편도 빚고, 심지어 제 생일에는 몰래 현우랑 케이크도 사와서 노래까지 불러줬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같아요. 늘 감사드려요. 그 말 들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잘한 거구나. 우리 가족 정말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따뜻했던 인사 뒤에, 그 고개 숙이던 미소 속에 계산된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저는 그 집을 내어주고 제 마음까지 내어주고 결국엔 쫓겨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에 며느리 지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제 손주 제 아들 현우와 지혜의 아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게 그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기 좀 보실래요? 조그만 손, 오므린 주먹, 울음소리.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아이를 안는 순간 저는 또 한 번의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는 지혜 대신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기 우유를 데우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도 서툴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며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감사해요. 다들 산후도우미 불렀다는데 전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든든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스스로를 계속 설득하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잠깐만 부탁드려요. 그 짧은 한마디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 있어서요. 애 좀 봐주시겠어요? 지혜가 복직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만 애기 좀 봐주세요. 저 발표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출근 잘하고. 그땐 정말 오늘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똑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진짜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덜 바빠질 거예요.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버스를 2번 갈아타며 지혜네 집으로 향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눈이 펑펑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였고 버스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손은 꽁꽁 얼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7시 전에 도착하니 지혜가 문을 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추우셨죠? 따뜻한 차 드릴게요. 그 말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의 얼굴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가 퇴근 후 돌아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청소는 하셨죠? 욕실 곰팡이가 좀 있어서요. 그리고 애기 이유식은 손수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레토르트는 별로니까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부탁받은 게 아니라 지시를 받고 있는 거네. 무릎이 아프다는 말조차 사치가 된 순간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은 무너져 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쪼그리고 앉아 장난감을 치우고 걸레질까지 하고 나면 밤에는 다리가 붙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쑤시고 손목은 시큰거렸습니다. 무릎 연골이 빠개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 요즘 무릎이 좀 아프다. 병원 좀 다녀오고 싶은데. 그랬더니 며느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나 힘든 거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무릎에 바르는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며 울었습니다. 현우한테도 이야기해봤습니다. 현우야, 엄마 좀 힘들다. 지혜한테 살짝 말 좀 해줄래?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지혜가 요즘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많아. 좀만 더 참아줘. 엄마가 도와줘야 우리 애기도 안정되지.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감기 기운이 너무 심해서 몸이 뜨겁고 어지럽더군요. 머리도 지끈거리고 손에 힘도 안 들어가고. 하지만 지혜에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애기 생각에 겨우 몸을 일으켜 7시 10분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지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이 리듬 다 깨졌잖아요. 저는 그 순간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저의 상태를 묻지 않았고 제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 들어설 때마다 내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며느리네 집 가정부입니다. 청소를 하며 아기를 안으며 가만히 앉아 있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가족인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 어느 순간 저는 며느리의 일정표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의 눈치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해요. 청소는 정해진 순서대로 해야 아이도 편안해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며느리네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되었다는 걸요. 사람 몸이란 게 참 간사하더군요. 오래 참고 오래 무리하고 오래 눌러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목이 따끔했고 온몸이 무겁고 식은땀이 줄줄 났습니다. 열이 38도 훌쩍 넘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시계를 먼저 봤습니다.
6시 10분. 아들네 집까지 가려면 40분은 걸리니 지금 준비해야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화장실로 기어가듯 걸었습니다. 세수도 못하고 겨우 물 한 잔 마셨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입안은 쓰고 머리는 핑핑 돌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쉰다고 해야 하나? 아니야. 애는 누가 봐. 지혜 발표 있다 했잖아. 저는 결국 몸에 파스를 붙이고 해열제를 한 알 삼키고 그렇게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발표 있어요. 약속은 지켜주셔야죠. 눈이 부시게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반짝이는 햇살이 제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제 몸은 싸늘하게 젖은 손뭉치처럼 무거웠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아직 출근 준비 중이었고 손주는 분유를 먹으며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늦으셨어요. 그녀는 제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7시 4분이에요. 아이 리듬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제 발표 있거든요. 약속은 지켜주셔야죠. 그 말이 제 심장을 콱 눌러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도 왔는데 한마디 괜찮으세요? 은 없네. 그날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참으며 손주를 안고 밥을 먹이고 쏟아진 이유식을 닦고 빨래를 널고 점심도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렇게 하루를 버텼습니다. 손이 차갑고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오후 4시가 넘자 몸이 더 이상 버티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져 숨이 안 쉬어졌고 손끝은 차갑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한데 나 지금 너무 아파서 병원 좀 다녀와도 될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도 사람인데 아프실 수 있죠. 근데 아기는 어떻게 하시게요? 아기도 같이 데려가면 안 될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병원에 아이 데려가는 건 위험하죠. 어머님이 알아서 해결하셔야죠. 그 말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따라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성 폐렴 증세가 보이고 고열 및 저산소증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현우에게요. 현우야, 엄마 지금 병원이야. 좀만 와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 현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무슨 일인데? 엄마가 응급실에 와 있어. 좀 힘들어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지혜한테 말하지 왜 나한테? 그 한마디에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엄마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구나. 입원실에서 혼자 창밖을 보며 그날 밤 병원 침대 위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때 제가 전부를 내어줬던 아들, 그 아들과 결혼한 지혜라는 아이, 그리고 그들의 아이까지. 나는 이 가족을 위해 아파도 움직였고 기침을 참아가며 손주를 안았고 밥 한 끼 못 먹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엄마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제 마음도 입원했습니다. 몸은 며칠 뒤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딸 수연이가 뒤늦게 알고 병원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그 사람들이 엄마를 뭐로 보고 이런 대접을 해? 그 말에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날 저는 입원한 게 아니라 제 마음까지 입원시켜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며칠을 집에서 쉬었습니다. 몸은 좀 나아졌지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애가 옹알이하며 제 손을 꼭 잡던 그 따뜻한 감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가보자. 손주가 무슨 죄냐? 지혜도 아마 반성하고 있겠지. 그날 아침 약국에서 진통제를 하나 삼키고 저는 다시 지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아직 욱신거렸지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미자야, 참자. 너 아들 손주 보러 가는 거잖아. 그렇게 도착한 시간은 7시 1분이었습니다. 정확히 단 1분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 1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띠릭 문이 열리자 지혜가 제 얼굴도 보기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님, 또 늦으셨어요. 아이 루틴이 다 깨졌잖아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이 먼저구나. 지혜는 제게 등을 돌린 채 거실로 들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기 우유는 데워 놓으셨어야죠. 그리고 어제 먹은 이유식 그릇 설거지도 안 하셨나 봐요. 그 순간 제 속이 치직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말들, 넘어가려고 했던 기억들, 밤마다 파스 붙이고 울던 순간들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지혜야, 나는 내 가정부가 아니야. 지혜야,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왜요? 라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가정부가 아니야. 지혜는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오바하지 마세요. 그 말, 오바하지 마세요. 제 가슴에 불을 지핀 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오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지금 엄마가 병원에 실려간 날도 기억 안 나지? 지혜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 너 병문안도 안 왔잖아. 너희의 돌보다 기절해서 실려간 날인데 넌 발표 있어서 못 간다고 했잖아. 그게 며느리야? 그게 사람이야? 지혜는 눈을 깜박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어른이시잖아요. 본인 몸은 본인이 챙기셔야죠.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럼 넌 내 아들 밥도 못 해먹여서 내가 파스 붙이고 버스 타고 여기 오게 해놓고 그걸 지금 이렇게 말해? 지혜는 갑자기 팔짱을 끼고 웃더군요.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누가 억지로 시켰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 지금까지 다 참고 살았어. 그래, 다 내 손으로 하겠다고 했어. 밥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청소도 해줬어. 근데 너희는 나를 뭐로 본 거니?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니? 한 번이라도 오늘은 제가 할게요라고 했니? 너 지금 이 집에서 나한테 고개 한 번 숙인 적 있냐고. 지혜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쾌함이었습니다. 죄송함도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지혜는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가시라고요. 계속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여기 계실 이유 없잖아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어 주려 했던 며느리에게 그녀가 있는 내 아파트에서 내가 쫓겨나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부르세요. 경찰,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지금 진심으로 말하는 거니? 지혜는 짜증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아니면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그 말에 저는 손에서 들고 있던 작은 보자기를 내려놨습니다. 그 안엔 애기 이유식 사려던 돈이랑 직접 지은 쌀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불러라. 나 이 집 명의자가 누군지 경찰 앞에서 말해줄게. 그날 아침 지혜의 그 한마디는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경찰 부를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들 현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던 아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 눈물 뚝뚝 흘리던 그 모습. 그런 현우가 지금 저 여자의 남편이 되어 있는 현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집을 줬던 날 내가 얼마나 떨렸는지 그 애는 몰랐겠지. 저는 입술을 꾹 깨물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늘 접어서 가지고 다니던 등기부 등본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진짜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지혜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이죠? 여기에 지금 무단 침입자가 있습니다. 강제로 들어오셨어요. 저희 아이도 있는데 위험하거든요. 그녀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 무단 침입자가 그 집을 선물해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10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가방을 매만졌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떨렸지만 무서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노였습니다. 이제 너희 가면 좀 벗겨보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112입니다. 경찰입니다. 지혜는 서둘러 문을 열고 경찰을 맞았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우리 집인데 매일 갑자기 찾아와서 감정적으로 굴고 오늘은 소리를 지르고요. 아이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경찰관 2명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집에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이 집에 사시는 분이세요? 거주하시는 주소지 확인 좀 할게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를 열어 등기부 등본원본을 꺼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 집은 제 소유입니다. 등기부 등본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경찰이 서류를 들여다본 순간 2명의 경찰관은 고개를 숙이고 등기부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소유자 윤미자 씨. 현재 소유권 이전 없이 등기 유지 중 변동사항 없음. 그 순간 경찰이 지혜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 시어머님 명의입니다. 퇴거 요청은 시어머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 침입이 아니고 법적으로 권한 있는 분입니다. 지혜는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그냥 명의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경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명의가 법적 소유자입니다. 사모님. 법적 효력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군요.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너희에게 선물했었다. 기쁘게 아낌없이 줬다. 근데 지금 경찰 앞에서 내가 불청객 소리 들을 뻔했네. 그 순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지금 내 집에 와 있어. 지금 경찰도 왔고 너희 아내가 날 내쫓으려고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세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내가 극단적이라고? 경찰 불렀다, 현우야. 지혜가 나를 무단 침입자로 신고했어. 그제야 아들이 놀라 달려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후 현우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도착한 순간 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렇게 만드세요? 지혜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 말 정말이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현우야, 이 집 내가 산 거니? 지혜가 사준 거니? 이 집은 내가 태어난 뒤 엄마가 아끼고 아껴서 산 집이야. 그 집을 너희 결혼 선물로 줬고 등기까지 내어줬고 밥도 청소도 손주 육아도 다 했어. 근데 오늘 경찰 불렀어. 날 무단 침입자라 그랬어.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지혜를 바라봤고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나는 쫓겨난 게 아니라 돌려받았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아들은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지혜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현관에 선 채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 오늘 이 집에 다시 들어왔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을 거야. 이 집 다시 내 거로 돌릴 거다. 넌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한 적 있니? 근데 오늘 너랑 내 아내가 내게 남긴 말은 극단적이야. 이 집 이제 너희한테 줄 마음도 없다. 그날 경찰이 돌아간 뒤 집 안은 적막했습니다. 정적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고 저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지혜는 방문 안으로 사라졌고 아들 현우만이 저를 멍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아니,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혜가 실수한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집에서 쫓아내고 경찰까지 끌어들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현우의 눈엔 분노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웃지 않으면 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니? 이 집 내가 줬지. 근데 누가 누구를 쫓아냈니? 현우야, 이 집 내가 줬지. 결혼 선물로, 축복으로 엄마의 전부를 담아줬다. 등기부도, 열쇠도, 마음도 다 너희한테 줬다. 그런데 오늘 이 집에서 내가 쫓겨날 뻔했다. 누가 누구를 내쫓은 거냐? 지혜가 뭐라 했는 줄 아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다. 그 경찰 앞에서 내가 무단 침입자 취급받았다. 이게 가족이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말이 끝나고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 어릴 적 제가 꼭 잡아주던 손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학교 가는 길에 제가 장갑 2겹 씌워주던 그 손, 그 손이 지금은 저를 향해 아무런 따뜻함도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땐 몰랐어. 지혜가 그 정도로 엄마를 몰아세웠는지 그제야 변명처럼 내뱉는 말, 몰랐어? 넌 모른 척했던 거야. 몰랐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몰랐다고? 내가 그런 애니, 현우야? 엄마, 무릎 아픈 거 몰랐니? 파스 붙이고 다닌 거 몰랐니? 엄마 감기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전화 한 통 안 했던 내가 이제 와서 몰랐다고? 너는 모른 게 아니라 모른 척 한 거야. 내 가족, 내 아내 앞에서 편한 쪽을 선택한 거지. 현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제야 알았다는 듯, 그제야 느낀다는 듯. 그날 밤 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붓고 화장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현우 옆에 조용히 서 있더니 두 사람 모두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 장면은 제가 평생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감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눈물로 얼버무리는 책임 회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난 뒤에야 꿇은 무릎.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었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었구나. 사람 마음이란 게 말이야. 줄 땐 기쁘지만 뺏길 땐 공허해. 내가 너희한테 준 건 아파트 한 채가 아니야. 엄마라는 자존심, 신뢰, 시간, 건강 다 줬어. 근데 넌 그걸 아무렇지 않게 무시했지.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잘해볼게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금은 용서보다 거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용서는 언젠가 할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용서보다 거리가 필요해. 나 다시 나를 지켜야 하거든. 그리고 현우야.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널 위해 이 집을 줬지만 이제는 엄마를 위해 이 집을 돌려받을 거야. 몇 주가 흘렀습니다. 지혜와 현우는 저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소란의 흔적을 지우고 가슴 속에 난 상처를 그저 시간이 아물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흰색 봉투, 볼펜으로 쓴 주소, 보내는 사람 이현우, 출처 서울구치소. 뒤늦게 알고 보니 아들은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결국 수감되었던 것입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너무나 짙고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현우야.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손글씨. 제 아들이 쓰던 그 글씨 그대로였습니다. 삐뚤지만 정직했고 문장 하나하나에 엄마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교도소 안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종이 한 장, 볼펜 하나 들고 앉아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두 글자를 써보는 것 같아요. 엄마, 나 진짜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플 때, 엄마가 울 때 난 왜 모른 척 했을까요? 미안해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손으로 가슴을 감싸며 이 아이가 이제야 말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는 한 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현우는 매주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2장, 때로는 5장. 그 안엔 후회, 반성, 기억, 회상, 그리고 용서의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제가 싸주던 도시락, 현우가 처음 발열이 났던 날 밤새 간호해준 이야기, 하나하나 적어내려간 아들의 기억은 제가 잊고 싶었던 엄마의 시간을 다시 깨워줬습니다. 엄마, 그 집 그거 돌려줄 수만 있다면. 엄마, 그 아파트,
그거 다시 돌려드릴 수만 있다면 진심으로 그러고 싶어요. 지금은 철창 안에 갇혀 있지만 제 마음은 엄마 발밑에 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 너무 듣고 싶어요. 그 대목에서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하니?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아팠고 너무 깊게 다쳤습니다. 어쩌면 현우는 엄마를 존재가 아닌 편애로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필요할 땐 찾고 불편할 땐 무시하고 심지어 불리할 땐 지혜의 편에 서고 그런 아이가 지금은 철창 안에서 종이 위에서만 엄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글자로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주연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 편지 읽어? 이젠 그만 좀 봐. 그 사람들 엄마한테 했던 짓 잊었어? 지금 이러니까 계속 엮이는 거야. 탄원서 같은 것도 쓰지 마. 절대 용서하면 안 돼. 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라는 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현우의 편지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구치소 안에서 신문 한 장 넘기며 계속 생각해요. 내가 진짜 엄마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 기억 속에 나는 엄마 손잡고 걷던 아이였는데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엄마, 다시 엄마 앞에서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갔고 가을 바람이 잎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 더 믿어줄까? 아니면 그마저도 이제 내려놓아야 할까? 용서해달라는 말은 참 쉽게 쓰이지만 상처를 잊겠다는 말은 참 어렵습니다. 그 차이를 이 아이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매주 한 통씩 손편지가 도착합니다. 긴 봉투, 낯익은 글씨, 서울구치소라는 도장이 찍힌 그 편지를 저는 아무 말 없이 우편함에서 꺼냅니다. 처음에는 울며 읽었습니다. 그 다음엔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읽을까 말까 망설입니다. 그 안에 적힌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이 저를 계속 흔듭니다. 엄마라서 더 힘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가족인데 어떻게 외면해요. 하지만 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엄마라서 더 힘들고 엄마라서 더 쉽게 못 믿겠고 엄마라서 더 깊게 아팠습니다. 이제 와서 편지 한 장, 눈물 한 번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저를 더 멍들게 합니다. 딸 수연이는 말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마, 엄마. 나는 그 사람들 절대 못 용서해. 엄마가 피땀 흘려 산 집에서 엄마를 경찰 불러서 쫓아냈잖아. 그런데 편지 한 장으로 다 끝내자고? 엄마, 이건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말고 끝낼 일이 아니야.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 사람들은 몰라. 주연이의 말은 단호했고 그 말 속엔 제가 하지 못했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웃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할머니 하고 뛰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몽실몽실한 손, 입에 묻은 이유식 닦아주던 그 얼굴, 잠들기 직전 제 손을 꼭 쥐던 그 작고 따뜻한 온기. 그 아이는 그저 웃었을 뿐이었지. 그 기억이 저를 너무도 흔들었습니다. 편지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 수연이 말이 다 맞아요. 엄마가 받은 상처, 단순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도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손주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저를 기억해줬으면 해서입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단 한마디라도 엄마가 남겨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 시계가 멈췄습니다. 나는 이 편지에 뭐라고 답해야 하지? 정말로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단절하는 게 맞는 걸까? 그 질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심장의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지금도 제 손에 있는 그 수많은 편지들을 펼쳐보며 저는 수없이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란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용서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용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용서에는 또다시 다칠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건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다시 안아줄 수 있을지, 그 아이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다시 줄 수 있을지. 지금도 매주 도착하는 그 편지를 여전히 열지도 못한 채 책상 서랍에 쌓아둡니다. 마지막 밤 저는 묻습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바닥에 비칠 때 저는 조용히 앉아 그 편지를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은 채 속삭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리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이란 이유로, 아들이란 이유로 손주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기억을 버리고 조용히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엄마라는 이름은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용서란 사랑보다 더 깊은 책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는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